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지게차 시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굴착기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출문제를 충분히 입수해서 검토까지 마쳤고요. 모의고사는 총 1회부터 8회차까지 올려드릴 계획이고 1회부터 5회차까지만 보시고 시험을 보셔도 충분히 합격할 정도로 내용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에 기출문제가 거의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시험 보시면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무한 궤도식과 비교할 때 타이어식 굴착기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행 저항이 작다. 2. 장거리 이동이 쉽다. 3. 변속과 주행 속도가 빠르다. 4. 접지압이 낮아 견인력이 크다. 정답은 4번인데요. 접지압이 낮아 견인력이 크다. 이거는 무한 궤도식 굴착기의 장점입니다. 굴착기는 타이어식과 무한 궤도식이 있는데요. 타이어식 굴착기의 장점은 변속 및 주행 속도가 빠르고 주행 저항이 적고 장거리 이동이 쉽고 기동성이 양호한 것이 타이어식 굴착기의 장점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타이어식 굴착기의 장점이 되겠고요. 접지압이 낮아 견인력이 크다. 이거는 무한 궤도식 굴착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굴착기의 3대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작업장치 2. 상부 회전체 3. 하부 구동체 4. 유압장치. 정답은 4번 유압장치이죠. 유압장치는 3대 주요 구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굴착기의 주유부는 3대 주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붐과 암, 버킷으로 구성된 작업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상부 회전체, 그리고 하부 주행체 이렇게 3대 주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최근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되게 상식적이고 쉽게 출제가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유압식 왕복 해머로 연속으로 타격을 하면서 암석이나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장치는 1. 리퍼 버킷 2. 우드 그래플 3. 브레이커 4. 어스 오거. 정답은 3번 브레이커입니다. 브레이커는 유압식 왕복 해머로 연속적으로 타격을 가해서 암석이나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장치로 유압식 해머라고도 합니다. 1번의 리퍼 버킷은 버킷을 탈착하여 다른 작업장치로 바꾸지 않고도 안반이나 얼어붙은 지형을 긁어서 버킷을 이용한 굴착이 쉽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버킷 종류입니다. 그리고 2번의 우드 그래플은 전신주나 원목 등을 집어서 운반 하역하는 데 사용하는 작업장치이고요. 4번의 어스 오거는 전신주, 교통 신호등 같은 기둥을 받기 위해서 기초 구멍을 팔 때 사용하는 작업장치입니다. 4번 굴착기 작업장치 중 2개의 집게로 작업 대상 물체를 잡고 집게로 조여서 물체를 부수는 장치는 1. 이젝터 버킷 2. 크러셔 3. 크럼쉘 4. 데몰리션. 정답은 2번 크러셔입니다. 크러셔는 2개의 집게로 작업 대상물을 짚고 집게로 조여서 물체를 부수는 장치입니다. 2번의 크러셔고요. 1번의 이젝터 버킷은 버킷 안에 토사를 밀어내는 이젝터가 있어서 진흙등이 굴착 작업에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3번의 크럼쉘은 수직굴토, 배수구 굴착 및 청소 작업에 사용하는 작업장치이고요. 4번의 데몰리션은 굴뚝이나 건물 철거, 해체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작업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 굴착기의 상부에 있는 선해장치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유성기어 2. 선해모터 3. 피니언 기어 4. 아이들러. 정답은 4번 아이들러인데요. 아이들러는 굴착기의 하부 주행체의 구성품입니다. 굴착기의 상부 회전체는 크게 평형추 또는 카운터 웨이트, 그리고 선해장치, 그리고 센터 조인트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선해장치는 선해모터, 피니언 기어, 링 기어, 유성 기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의 유성기어, 2번의 선해모터, 3번의 피니언 기어는 모두 굴착기 상부의 선해장치의 구성품이고요. 아이들러는 하부 주행체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6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에서 센터 조인트에서 동력을 전달받아 스프로킷을 회전시켜 주행과 조향을 하도록 하는 장치는 1. 주행모터, 2. 아이들러, 3. 하부룰러, 4. 요동모터. 정답은 1번 주행모터입니다. 주행모터는 굴착기 하부 주행체의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조인트에서 동력을 전달받아가지고 요 톱니 모양으로 된 스프로킷을 회전시켜서 주행과 조향을 하는 장치입니다. 2번의 아이들러는 트랙 아이들러라고도 하고요. 트랙 앞부분에 설치가 됩니다. 3번의 하부 룰러는 트랙 룰러라고도 하고요. 트랙 전체에 무게를 지지를 해주고 트랙 아랫부분에 3개에서 7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위쪽에 보이는 이 룰러 2개는 상부 룰러 또는 캐리어 룰러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주행 모터가 되겠습니다. 7번 무한 궤도식 건설기계가 주행 중에 트랙과 아이들러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은 1. 리코일 스프링, 2. 스프로킷, 3. 상부 롤러, 4. 하부 롤러. 정답은 1번 리코일 스프링입니다. 리코일 스프링은 트랙의 앞부분에 있는 프런트 아이들러 또는 아이들러와 트랙의 충격을 완화시켜서 트랙의 파손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리코일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에서 슈, 링크, 부싱, 핀 등으로 구성된 장치의 명칭은 무엇인가? 1. 상부 룰러, 2. 센터 조인트, 3. 아이들러, 4. 트랙. 정답은 4번 트랙이죠. 이 하부 주행체의 사이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트랙 부분이고요. 트랙은 링크와 부싱, 핀, 그리고 트랙 슈 볼트, 그리고 마스터 핀, 더스트 실 이런 부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읽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9번 무한 궤도식 건설 기계에서 트랙의 장력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1. 긴도 조정 실린더로 한다. 2. 스프로킷의 조정 나사로 한다. 3. 하부 롤러 베어링으로 한다. 4. 상부 롤러 베어링으로 한다. 정답은 1번 긴도 조정 실린더로 한다가 정답입니다. 트랙의 장력은 상부 롤러와 트랙 사이의 간격이고요. 일반적인 유격은 25에서 40mm 정도로 합니다. 조정 방법은 기계식과 그리스 주입식이 있는데요. 기계식은 너트식이라고도 하고요. 트랙 어저스터 조정 나사를 돌려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주입식은 긴도 조정 실린더 또는 장력 조정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하여 조정을 하고요. 그리스를 배출하면 유격이 커지고 그리스를 주입하면 유격이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긴도 조정 실린더로 한다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스프로킷의 조정 나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프로킷이 아니라 기계식인 경우에는 트랙 어저스터 조정 나사를 돌려서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굴착기의 기본 작업 사이클 순서 중 버킷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상부를 회전시키는 동작은 무엇인가? 1. 굴착, 2. 선회, 3. 덤핑, 4. 복귀. 정답은 2번 선회죠. 굴착기 필기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선회는 회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버킷에 담긴 흙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상부를 회전시키는 동작입니다. 1번의 굴착은 버킷에 흙을 파서 담는 동작을 굴착이라고 하고요. 3번의 덤핑은 담겨져 있는 흙을 쏟아내는 동작을 덤핑이라고 하고요. 4번의 복귀는 다음 작업할 지점에 버킷을 펼쳐서 내려놓는 동작을 복귀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의 유압식 하부 구동체 동력 전달 경로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정렬한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무한 궤도식 굴착기의 동력 전달 순서 유압식일 경우입니다. 기관, 다음 유압 펌프, 다음 컨트롤 밸브, 다음 센터 조인트, 다음 주행 모터, 다음 트랙, 이런 순서인데요. 기관은 엔진이죠. 엔진에서 동력이 발생하고, 동력은 메인 유압 펌프를 통해서 압력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밸브가 이 압력을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센터 조인트는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주행 모터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터는 공급받은 유압을 통해서 스프로킷을 회전시켜서 트랙을 구동시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타이어식 굴착기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히트 세퍼레이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최근 기출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단답형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히트 세퍼레이션 현상은 2번.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과열돼서 터져버리는 현상. 타이어가 과도한 마찰과 열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히트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4번을 보면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기는 현상. 4번은 수막 현상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굴착기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트레일러에 상차 후 작업 장치를 반드시 앞쪽으로 하여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굴착기는 트레일러에 상차를 할 때 이 작업 장치가 항상 뒤쪽으로 하도록 해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굴착기를 트레일러에 상하차하는 방법인데요. 가능하면 평탄한 노면에서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차판 또는 경사대에 사용을 하고, 이 경사판의 각도는 10에서 15도 정도로 하는 게 좋고요. 트레일러 운반 시에는 이 작업 장치, 이 붐이 향하는 방향이 항상 이 뒤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붐을 이용해서 버킷으로 차체를 들어 올려서 탑재하는 방법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을 보면 가급적 경사대를 사용하여 상차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경사대는 10에서 15도 정도로 경사시키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4번, 가급적 평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상차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도로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경우 규정상 최소 매설 깊이는? 정답은 3번, 1.2m 이상입니다. 굴착기 운전기능사 시험에서 작업 특성상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매설을 할 때 도로 폭이 4m에서 8m 사이일 때는 최소 1.0m 이상 깊이로 매설을 하고요. 그리고 14번 문제에서는 8m 이상, 도로 폭이 8m 이상일 때는 최소 1.2m 이상 깊이로 매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착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는? 정답은 2번 경유입니다. 착화성은 불이 붙는 성질을 착화성이라고 하고요.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하는 디젤 엔진에서 이 경유를 연료로 이용을 합니다. 불꽃이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점, 이거를 착화점이라고 하는데요. 경유는 약 350도, 그리고 가솔린, 휘발유죠. 가솔린은 약 400에서 500도가 됩니다. 착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사행정으로 1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에서 각 행정의 순서는? 정답은 4번입니다. 엔진의 사이클에 의한 분류는 사행정 사이클 엔진과 이행정 사이클 엔진이 있는데요. 사행정 사이클 엔진은 피스톤이 흡입, 그 다음 압축, 다음은 폭발 또는 동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배기, 이 4개의 사행정을 해서 1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 이게 사행정 사이클 엔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엔진의 열 역학적 사이클에 의한 유형 중 일정한 최적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것은 1. 정적 사이클, 2. 정합 사이클, 3. 합성 사이클, 4. 디젤 사이클. 정답은 1번 정적 사이클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의 열 역학적 사이클에 대한 다른 유형을 보면 정적 사이클은 오토 사이클이라고도 하고요. 가솔린 엔진에 해당이 되고 일정한 최적 상태에서 연소되는 것이 정적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2번의 정합 사이클은 디젤 사이클이라고도 하고요. 디젤 엔진에 해당이 되고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것이 정합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 실린더 내의 연소 가스가 스스로 배출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1. 블로바이, 2. 블로다운, 3. 블로백, 4. 피스톤 행정. 정답은 2번 블로다운입니다. 엔진의 용어 중에 블로바이, 블로다운, 블로백 요 세 가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블로다운은 폭발 행정 끝부분 또는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서 피스톤은 하강하지만 실린더 내의 자체 압력에 의해서 연소가스가 자연적으로 또는 스스로 배출되는 현상을 블로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의 블로바이는 실린더 벽과 피스톤 링 사이의 틈새로 압축 공기나 연소가스가 노출되는 현상을 블로바이라고 하고요. 3번의 블로백은 흡기 또는 배기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의 틈새로 압축 공기나 연소가스가 노출되는 현상을 블로백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블로다운이 되겠습니다. 19번 기관의 윤활유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것은 1. 오일 여과기, 2. 오일 펌프, 3. 유압 밸브, 4. 플런저. 정답은 1번 오일 여과기죠. 윤활 장치의 구성은 오일 팬과 오일 펌프, 그리고 유압 조절 밸브 또는 릴리프 밸브, 그리고 오일 여과기가 있는데요. 엔진 오일 또는 윤활유 속에 불순물을 깨끗이 여과해서 엔진 각 부에 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오일 여과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필요하시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20번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노킹 현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연료의 세탄가가 높을 때라고 했는데요. 높을 때가 아니라 너무 낮을 때입니다. 노킹 현상은 디젤 노크라고도 하고요. 착화 지연 기간 중에 분사된 다량의 연료가 화염 전파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이상 연소가 되면서 실린더 내에 급격한 압력 상승과 부조 현상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노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을 때, 그리고 착화 지연 기간이 길 때, 그리고 기관 또는 연소실의 온도가 낮을 때, 그리고 연료의 세탄가가 너무 낮을 때, 그리고 착화 기간 중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그리고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할 때 등입니다. 1번을 보면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을 때,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착화 지연 기간이 길 때, 이것도 맞는 원인이 되겠고요. 3번 연소실의 온도가 낮을 때, 이것도 노킹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번 기관에서 사용하는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냉각수 순환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은 아니고요. 라디에이터는 방열기라고도 하고요. 열에 의해서 가열된 냉각수를 차가운 공기와 열 교환을 시켜서 냉각시키는 장치입니다. 냉각 장치의 종류는 자연순환식, 그리고 강제순환식, 그리고 압력순환식, 압력순환식은 가압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밀봉 압력식이 있습니다.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은 냉각수의 손실이 적고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고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번에 냉각수의 손실이 적다. 장점이 맞고요. 2번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일 수 있다. 이것도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이고요. 3번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에서 고압의 연료를 실린더로 분사하는 연료 분사 장치는 무엇인가? 1. 분사 노즐 2. 인젝터 3. 전자 제어 장치 4. 고압 펌프. 정답은 2번 인젝터입니다. 디젤 기관은 커먼 레일식과 분사 펌프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은 고압 연료 장치인 커먼 레일에 연료를 저장한 뒤에 일정 압력 이상의 초고압에서 연료를 직접 연소실로 분사해서 연소하는 방식이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이고요. 연료 공급은 연료 탱크에서 연료 필터를 거쳐서 저압 펌프, 그리고 고압 펌프, 다음 커먼 레일, 다음 인젝터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해서 공기와 혼합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정답은 2번 인젝터고요. 그리고 1번은 분사 노즐이라고 했는데 분사 펌프식 디젤 기관일 경우에는 정답이 분사 노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3번 밸브 스템 엔드와 로커암 사이의 간극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밸브 간극 2. 로커암 간극 3. 겜 간극 4. 실린더 간극. 정답은 1번 밸브 간극입니다.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에 관한 내용인데요. 연소실의 흡기 및 배기 구멍을 개폐해서 공기의 유입과 연소가스의 배출을 제어하는 부품이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입니다. 정상 온도 운전 시에 열이 팽창될 것을 고려해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에 간극을 두는데요. 이 밸브 간극은 밸브 스템 엔드와 로커암 사이의 간극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정비 기능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 기능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밸브 간극은 밸브 스템 엔드와 로커암 사이의 간극이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과급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피스톤 마모 감소는 과급기의 기능은 아니고요. 과급기는 공기를 압축해서 실린더에 공급하는 장치이고요. 엔진의 충전 효율을 높여서 엔진 효율과 연소 효율을 높여서 출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과급기는 과급에 의해서 엔진 출력이 증가하고 연료 소비가 적어지고요. 엔진 소음도 감소하고 배기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출력의 증가로 인해서 엔진 크기와 중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3번 엔진의 출력 증가, 연료 소비 감소, 엔진 소음 감소는 과급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5번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건설기계의 각 부품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3번 축전지죠. 축전지는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저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기적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기관 또는 엔진이 정지가 되면 발전기가 멈추게 되는데 축전지가 각 부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축전지입니다. 26번 전기장치에서 사용하는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얇은 구리선으로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구리선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대용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퓨즈는 규정값 이상의 과전류가 흐를 때 퓨즈 자체가 녹아서 끊어짐으로써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부품이고요. 퓨즈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특징을 보면 전격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용량은 암페어 단위로 표시를 하고 퓨즈 대신에 일반 철사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가 되고요. 표면이 산화되면 끊어지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1번 전격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규정값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 끊어진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표면이 산화되면 끊어지기 쉽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7번 건설기계에서 사용하는 직관식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직관식 전동기입니다. 시동 전동기의 종류는 직관식과 분권식 그리고 복권식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먼저 직관 전동기는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 전동기는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리고 복권식 전동기는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과 병렬로 연결된 것, 직권과 분권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복권식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8번 건설기계에서 사용하는 납산 축전지에서 양극판보다 음극판을 한 장 더 많이 둔 이유는? 정답은 3번 전기화학적 평형을 맞추기 위해입니다. 28번 문제도 금년도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인데요. 납산 축전지는 극판이 양극판과 음극판 두 종류가 있는데, 양극판은 과산화 납, 음극판은 납 가루를 묽은 황산에 개어서 발라놓은 것입니다. 음극판이 한 장 더 많은 이유는 전기화학적 평형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요. 양극이 음극보다 더 활성적이라서 음극을 한 장 더 확보해서 화학적 평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정답은 3번 전기화학적 평형을 맞추기 위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건설기계에서 사용하는 교류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전압 조정기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요. 전압 조정기가 필요합니다. 교류 발전기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서 2번에 1번 정도는 나오는데요. 교류 발전기의 주요 구성품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교류 발전기의 장점, 특성은 출력에 비해서 소형 경량이고요. 저속 시에도 충전 특성이 양호하고 카본 브러시와 정류자가 없어서 수명이 길고요. 그리고 다이오드, 반도체 부품을 이용해서 정류 특성이 좋고 점검과 정비가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1번 소형 경량이면서 출력이 크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기계적 내구성이 우수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저속에서도 충전 성능이 우수하다. 이것도 교류 발전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30번 건설 기계에서 사용하는 할로겐 전조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수명이 길어 교체 주기도 길다라고 했는데요. 수명이 짧고 교체 주기도 짧은 게 할로겐 전조등의 단점입니다. 할로겐 전조등은 필라멘트에 할로겐 가스를 채워서 백열전구처럼 빛을 내는 구조이고요.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고 교체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고 눈부심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색 온도가 높아 백색광을 얻을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구조가 단순하여 교체가 쉽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눈부심이 적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 기계에서 클러치판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클러치 작동 시 충격 흡수입니다. 클러치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동력을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이죠. 그리고 클러치판 또는 디스크라고도 하는데요. 클러치판은 동력을 마찰력으로 변속기에 전달하는 마찰판입니다. 클러치판의 구성 부품은 비틀림 코일 스프링, 쿠션 스프링, 그리고 페이싱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구성품과 역할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은행에서 이 세 가지 부품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데요. 비틀림 코일 스프링은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쿠션 스프링은 편마모 방지 및 진동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고, 페이싱은 고무나 합성 수지 등의 마찰제를 통해서 마찰력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의 역할이었고요. 정답은 3번 클러치 작동 시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게 비틀림 코일 스프링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타이어의 트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트레드가 마모되면 지면과 접촉 면적이 크게 됨으로써 마찰력이 증대되어 제동 성능은 좋아진다 라고 했는데요. 타이어의 구조를 보면 지면과 직접 닿는 부분이 트레드고요. 트레드가 마모가 되면
접지 면적은 감소하고 제동 성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2번을 보면 트레드가 마모되면 구동력과 선의 능력이 저하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트레드가 마모되면 열의 발산이 불량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타이어의 공기압이 높으면 트레드의 양단부보다 중앙부의 마모가 크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공기압이 높으면 타이어가 부풀어서 가운데 부분이 마모가 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기압이 반대로 낮으면 중앙부보다 양단부가 더 마모가 빨리 오게 됩니다. 타이어의 구조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용어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3번 건설기계에서 작동률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점도지수 2. 척화성지수 3. 세탄가 4. 산화 안정성. 정답은 1번 점도지수입니다. 작동류는 유압류라고도 하고요. 유압 장치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매체이고 윤활작용과 냉각작용, 밀봉작용, 부식 방지작용을 합니다. 작동류의 구비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점도지수입니다. 점도지수는 오일의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의 변화 정도를 표시하는 지수이고요. 점도지수가 높은 오일은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의 변화 정도가 작고 점도지수가 낮은 오일은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의 변화가 큽니다. 건설기계에서 작동률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점도지수가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유압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오일의 온도에 관계없이 작동이 원활하다라고 했는데요. 유압장치는 오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일의 온도에 의해서 작동기의 속도가 변한다. 이게 유압장치의 단점인데요. 오일의 온도가 낮으면 작동기가 속도가 느리고 오일의 온도가 높아져야 작동기의 속도가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유압장치는 유체에 압력을 가해서 요구된 일을 시키는 것, 즉 압력 에너지를 실제 일을 하도록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한 에너지 전달 장치이고요.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작동이 원활하고 무단 변속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제어가 가능하고 소형이면서도 출력이 크고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힘의 조정이 용이하고 정확하며 과부하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실하다. 이것이 유압장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1번을 보면 구조가 간단하고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유압장치의 장점이고요. 2번 소형이면서도 출력이 크다. 이것도 장점이고요. 4번 힘의 조정이 용이하고 정확하다. 이것도 유압장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기계적 에너지를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체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것은? 1. 유압모터 2. 유압펌프 3. 제어밸브 4. 유압 실린더. 정답은 2번 유압펌프입니다. 유압장치의 구성은 유압 발생장치, 유압 제어장치, 유압 구동장치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압펌프는 유압 발생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엔진 등의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작동류의 압력과 속도의 유체 에너지를 갖게 해주는 장치가 유압펌프입니다. 종류는 기어펌프, 베인펌프, 플런저 펌프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36번 다음 중 유압 모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관성력이 크다입니다. 관성력이 큰 게 아니라 관성력이 작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압 모터는 펌프에서 발생된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입니다. 종류로는 기어 모터, 베인 모터, 플런저 모터가 있고요. 유압 모터의 특징과 단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유압 모터의 특징 또는 장점은 관성력이 작고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작동이 신속 정확하다, 출력당 소형 경량이다, 그리고 신호 시에 응답이 빠르다. 이게 유압 모터의 특징이고요. 유압 모터의 최대의 단점은 기동 시에 원활한 운전이 곤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장점이고요. 작동이 신속하다. 이것도 유압모터의 장점이 되겠고요. 4번 출력당 소형 경량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번 유압 장치에서 사용하는 추갑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유체 압력 제어라고 했는데요. 유체 압력 제어는 추갑기의 기능이 아닙니다. 추갑기는 어큐뮬레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어큐뮬레이터의 기능은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또는 용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장된 에너지는 긴급시 비상용 유압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다른 기능을 보면 온도 변화에 따른 오일 누설을 보상을 해주고 유압 펌프의 맥동 압력과 서지 압력 등의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키고 점진적인 압력을 증대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1번을 보면 오일 누설 보상, 이것은 유압 어큐뮬레이터 또는 추갑기의 기능이 맞고요. 2번 충격 흡수, 이것도 맞는 기능이고요. 3번 에너지 저장,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번 건설 기계의 유압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압력 조절 밸브입니다. 압력 조절 밸브는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는 아니고요. 오일 탱크는 작동이후 탱크라고도 하고요.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작동유를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는 입구 캡 또는 주입구 캡, 그리고 유면계, 그리고 흡입 스트레이너, 드레인 플러그, 그리고 배플 등이 있습니다. 유면계는 오일 양을 점검할 때 사용하고요. 배플은 탱크로 돌아오는 오일과 흡입되는 오일을 분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1번과 2번, 3번 주입구 캡, 유면계, 배플은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가 맞고요. 압력 조절 밸브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유압 장치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밸브는? 1. 압력 제어 밸브, 2. 유량 제어 밸브, 3. 방향 제어 밸브, 4. 유량 순환 밸브. 정답은 2번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유압 장치에서 유압 밸브는 유압 펌프와 유압 작동기 사이에 설치되어서 작동유의 압력, 유량, 흐름의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종류는 유량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량 제어 밸브는 유압 장치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유압 실린더의 속도나 유압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복수의 유압 작동기가 2개 이상의 분기 회로에서 유압 실린더나 모터의 작동 순서를 결정하는 밸브는? 1. 체크 밸브, 2. 감압 밸브, 3. 릴리프 밸브, 4. 시퀀스 밸브. 정답은 4번 시퀀스 밸브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인데요. 압력 제어 밸브는 유압 회로 내에서 오일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종류는 릴리프 밸브, 리듀싱 밸브 또는 감압 밸브, 시퀀스 밸브 또는 순차 밸브, 언로드 밸브 또는 무브화 밸브,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의 종류는 모두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기능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퀀스 밸브는 순차 밸브라고도 하고요. 복수의 유압 작동기가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에서 각 유압 실린더나 모터의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밸브, 4번의 시퀀스 밸브 또는 순차 밸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유압 기호는 무엇인가? 정답은 3번 압력계입니다. 이것도 최근 기출문제이고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다가 화살표가 있으면 압력계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의 공기압 모터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체크밸브는 이런 모양이고요.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체크밸브, 그리고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는 오른쪽 하단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유압기호는 2번 시험 볼 때 한 번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가 끝나면 맨 나중에 유압기호를 정리한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건설기계 정비업을 등록한 정비 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1. 배터리 교환 2. 오일의 보충 3. 상유리의 교환 4. 브레이크 부품류 교환. 정답은 4번 브레이크 부품류 교환입니다. 건설기계 정비업은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 제작,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인데요. 그 중에 경미한 정비 행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정비 행위는 오일의 보충, 에어클리너 및 필터류의 교환, 배터리나 전구의 교환, 타이어의 점검, 트랙의 장력 조정, 창 유리의 교환, 이러한 내용들은 경미한 정비 행위이고요. 4번에 브레이크 부품류 교환은 건설기계 정비업을 등록한 정비 사업자만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번 건설기계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지로 이동하는 경우 임시 운행 기간은 정답은 3번 15일 이내입니다. 미등록된 건설기계는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서 임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시 운행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는데 4번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만 3년 이내로 하고 나머지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 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번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 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 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그리고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5일 이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4번 비사업용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색상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내용도 가끔 기출문제에 나오는데요.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는 색상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비사업용과 대여사업용으로 나눠집니다. 비사업용은 관용 또는 관공서용 또는 자가용 이렇게 되고요. 색깔은 검은색 문자이고 바탕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대여사업용은 검은색 문자인데 바탕은 주황색 바탕이 되겠습니다. 44번은 비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 번호표의 색상이니까 정답은 3번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가 되겠습니다. 45번 건설기계 등록법에서 정한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정기검사 2. 정밀구조검사 3. 구조변경검사 4. 수시검사. 정답은 3번 정밀구조검사입니다. 정밀구조검사는 검사의 종류가 아니고요. 건설기계의 검사 종류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46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최근 기출문제인데요. 일시적으로 몸이 아파 건설기계 조종을 할 수 없을 때 이거는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면허증 반납 사유는 이렇게 3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면허가 취소된 때,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그리고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했을 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47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감속하는 경우고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감속 운행 규정이 있는데 100분의 20, 20% 감속 그리고 100분의 50, 50% 감속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분의 50으로 감속하는 경우는 1번과 2번, 3번이 해당이 되는데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50% 감속해야 되고요.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이것도 50% 감속이고요.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이것도 50% 감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8번.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는가? 정답은 2번 5m 이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금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5m 이내인 곳이 있고 10m 이내인 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의 지문에서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그리고 도로의 모퉁이라고 했고요. 이 경우에는 5m 이내인 곳입니다. 추가로 5m 이내인 곳을 더 확인해 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은 5m 이내에 정차와 주차, 주정차가 금지가 되고요. 5m 이내에서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는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5m 이내에 주차가 금지가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49번.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굴착기의 제한 최고 속도는? 정답은 4번 80km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굴착기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80km가 정답이 맞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제한 최고 속도가 규정이 있는데요. 최저 속도도 있고요. 일반 도로는 편도 1차로일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60km, 그리고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도 2차로 이상에는 최고 속도가 80km인데요. 건설 기계라고 제한 규정을 두어서 따로 규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80km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편도 1차로에서는 최고 제한 속도가 80km, 그리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100km입니다. 여기에는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건설 기계일 경우에는 최고 제한 속도가 80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도 2차로 이상 중에서 지정 고시에서 속도를 120km로 올려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도 건설 기계인 경우에는 최고 제한 속도가 90km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도로 명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중앙로 200m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중앙로의 전체 도로 구간의 길이는 200m이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현재 위치에서 중앙로까지의 거리가 200m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 명판은 현 위치와 도로의 시작, 끝까지의 거리, 그리고 방향 등을 표시해 주는데요. 보행자용과 차량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용과 한쪽 방향용, 그리고 앞쪽 방향용이 있는데요. 지문에 보이는 것은 앞쪽 방향용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에 보면 도로 명판에 주소를 표시할 때 대로라고 되어 있으면 도로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입니다. 그리고 로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지문에서처럼 중앙로, 로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도로의 폭이 12m 이상, 그리고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입니다. 2번을 보면 중앙로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의 도로이다. 로로 되어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3번, 중앙로는 앞쪽 진행 방향으로 약 200m 지점에서 진입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예고용 도로 명판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번, 산업재해 발생 원인은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사고 원인이 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안전수칙 미준수입니다. 예전에는 산업재해 원인이 직접적 원인인 것은 또는 간접적 원인인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사고 원인이 인적 요인인지 물적 요인인지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요인은 불안전한 행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적 요인은 불안전한 상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인적 요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기계 조작 실수,
작업자의 부주의, 위험한 작업 방법 사용. 이거는 인적 요인이고요. 불안전한 상태 또는 물적 요인은 기계나 설비의 결함 또는 고장, 작업장의 위험 요소, 보호장치 또는 방호장치의 미설치, 환기 부족, 유해물질 노출 등 이런 경우에는 물적 요인 또는 불안전한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작업장의 위험 요소 이거는 물적 요인이고요. 유해물질 노출 이것도 물질적인 요인이고요. 3번 환기 부족 이것도 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안전수칙 미준수 인적 요인이 해당이 되죠. 52번 다음 중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착용해야 하는 것은 1. 보호구 2. 구명복 3. 보안경 4. 마스크. 정답은 1번 보호구입니다. 절연용 보호구에는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이 있는데요. 산업안전재해 부분은 좀 상식적인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도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신체 보호구의 종류를 보면 방염복, 그리고 방열복이 있는데 방열복은 고온 작업할 때 착용하는 것이고요. 방한복, 그리고 화학 방호복 등이 있습니다. 53번 다음 중 드릴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으로 부적절한 사용 방법은 정답은 2번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인데요. 이거는 부적절한 사용 방법입니다. 작업을 할 때 장갑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연삭 작업, 해머 작업, 정밀 기계 작업, 드릴 작업 이렇게 4가지 유형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안경을 필수로 착용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작업 중에는 칩 제거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균열이 있는 드릴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으로 부적절한 사용 방법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풀리지 않을 때는 연장 파이프를 연결하여 사용. 이것도 당연히 틀린 내용이고요. 1번 적정한 힘으로 돌릴 것. 이것도 적절한 안전수칙이 되고요. 풀 때는 몸 안쪽으로 당길 것.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렌치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 때는 몸 안쪽으로 당길 것. 요게 적절한 사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4번 볼트의 크기에 맞는 렌치를 사용할 것. 이것도 적절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55번 수공구 사용 시 일반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오래된 수공구는 기름을 묻혀 사용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오래된 수공구는 기름을 묻혀 사용한다. 이거는 부적절한 사용 방법이고요. 1번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적절한 내용이죠. 2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적절한 내용이죠. 4번 사용한 후에는 청결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적절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56번 작업자가 위험 구역 내에 접근하면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기계를 정지시키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방호 장치는 정답은 4번 접근 반응형 방호 장치입니다. 이것도 아주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이고요. 방호 장치의 종류, 유형이 좀 내용이 기출문제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접근 반응형 방호 장치는 작업자가 위험 한계로 접근하면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기계를 정지시키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이고요. 1번의 격리형 방호 장치는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접근을 아예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2번의 위치 제한형 방호 장치는 조작자가 위험 구역 밖에서 작업을 하도록 조작 장치를 안전거리 이상으로 떨어지게 설치한 것을 위치 제한형 방호 장치라고 합니다. 3번의 접근 거부형 방호 장치는 작업자가 위험 한계로 접근하면 기계적인 작동으로 해서 신체를 강제로 안전한 위치로 밀어내는 장치. 이게 접근 거부형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57번 가스 용접기 사용 중에 가스 누설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비눗물을 묻혀본다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이게 옛날 기출문제에도 있고 최근 기출문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 용접기 사용 중에 가스 누설이 의심되는 경우 비눗물을 묻혀본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8번 다음 그림에서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부안경 착용이죠. 이 그림으로 대부분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부안경 착용이고요. 1번의 방독 마스크 착용은 왼쪽 하단에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부안면 착용. 부안면은 눈하고 얼굴, 머리 전체까지 보호해주는 작업 보호구이죠. 그리고 4번 방진 마스크 착용은 오른쪽 하단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59번 건설 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조치 순서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기관 정지, 다음에 피해자 구호, 그 다음에 감독자 및 해당 기관의 신고입니다. 2번과 3번처럼 피해자 구호가 먼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재발생 시 조치 순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기계 또는 설비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구조하고 다음이 응급처치 그리고 119 후송 그리고 보고 및 현장 보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3단계로 문제가 나와서 한번 문제를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60번 다음 중 연소 물질의 분류에 따른 화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C급 화재는 LNG, LPG 등 가연성이 높은 기체로 인한 화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C급 화재는 LPG나 LNG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전기기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성 화재를 C급 화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의 A급 화재는 종이나 목재, 섬유 등 일반 물질로 인한 화재가 맞고요. 2번의 B급 화재는 휘발유, 알코올 등 가연성 액체로 인한 화재 맞는 내용이고요. 4번 D급 화재는 칼슘, 알루미늄 등 반응성이 높은 금속으로 인한 화재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의 유형이나 특징, 소화 방법은 거의 매번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이 표로 정리한 내용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제1회차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풀이를 했고요. 다음은 유압장치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유압기호 48종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표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화면을 5초에서 10초 정도씩 나오게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정지를 해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2회차 예상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